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유럽의 언덕 아래, 아일랜드의 토탄늪, 다뉴브 강 위의 안개 속에 드리운 고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공허함의 고요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목소리의 고요입니다. 한때 이 대륙을 지배했던 온 민족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켈트족, 갈리아족, 갈라디아족으로 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들이었죠. 북쪽에서 온 키 크고 금발인 야만인들을 불안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위협, 무너뜨리거나 말살해야 할 야만적인 세력으로 여겼던 로마인들이 붙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낯선 성벽에 반사된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 부족들은 대서양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통치자가 있는 단일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 신앙, 그리고 전술로 하나로 뭉친 수백 개의 부족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전사들은 기원전 390년 로마를 함락시키고 약탈했으며 그 상처는 영원의 도시 로마의 영혼에 수세기 동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용병들은 헬레니즘 왕들의 군대에서 복무했고 그들의 군대는 소아시아에 도착하여 갈라티아라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수천 개의 요새화된 정착지, 즉 오피둠은 거리, 작업장, 신전이 있는 진정한 원시 도시였습니다. 소박한 항아리부터 호화로운 왕자의 무덤까지 수만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금과 청동으로 둘러싸인 전차를 타고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지고 동전에 주조된 나선형과 트리스켈리온, 숨겨진 에너지로 고동치는 듯한 무늬를 봅니다. 최상급 강철로 만들어지고 정교한 상감 세공으로 장식된 그들의 칼날을 바라보며 족장들의 목에 걸린 얼어붙은 번개처럼 무겁고 뒤틀린 황금 토크에 감탄합니다. 귄데스트룹 가마솥의 은판에 새겨진 그림들을 해독하려 애씁니다. 뿔 달린 신, 투구의 멧돼지 문장을 단 전사들,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들, 이 모든 것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장인 정신, 복잡한 사회 구조, 그리고 깊고 불가해한 영성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물건들이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 자신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 권의 역사 논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권의 법전도, 동시대인이 쓴 단 한 편의 서사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이두이족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보이족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싸웠다 라고 말하는 단 한 줄의 구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적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인이자 동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갈리아 전쟁에 대한 논평에서 갈리아 사회를 해부학자의 냉철한 실용주의로 분석합니다. 그는 갈리아 사회의 갈등, 용기, 미신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로원과 로마 국민을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정복해야 할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기록은 공정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선언이며 100만 갈리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100만 명을 노예로 만든 정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이사르를 읽고 그의 시선, 즉 정복자의 시선을 통해 켈트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의 눈을 통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들을 성급하고 허풍스럽고
경박한 아이들로 묘사합니다. 포시도니우스의 눈을 통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 사냥 관습을 공포와 감탄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외부의 관점입니다. 문명이 야만인으로 여겼던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거울이지만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토록 정교한 예술을 창조하고 복잡한 야금 기술을 보유하고 광대한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민족이 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침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갈리아어로 비문이 새겨진 수백 개의 유물을 발견했지만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기록, 설명, 헌정,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자를 알고 있었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역사, 법률, 그리고 경전의 수호자들은 드루이드교, 사제, 판사, 교사, 그리고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들의 훈련이 최대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년 동안 학생들은 수천 편의 시, 족보, 판례, 그리고 우주론적 찬송가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양피지가 아닌 인간의 기억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신성한 법이었습니다. 지식은 너무 생생하고 강력해서 죽은 상징에 맡기기에는 너무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지식은 본래의 힘을 보존하며 스승에서 제자에게 구전으로 전수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지식을 더럽히고 깎아내리고 마법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켈트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 지식의 구전 전승이라는 독특한 전통은 역사 앞에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신성한 숲을 파괴하고 드루이드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들의 살아있는 도서관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신성한 구절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수세기 후 아일랜드의 기독교 수도사들이 기록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고대 신화의 아련하고 왜곡된 메아리였다. 유물들은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하는 존재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남았다. 우리의 여정은 고고학적 탐구의 시도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거울 조각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금으로 만든 토르크, 강철로 만든 칼, 그리고 정복자들의 잉크로 모자이크를 조립하려는 시도입니다. 고대 무덤 위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결코 기록되지 않은 단어들을 듣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바람 속에 새겨진 이름을 읽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켈트족을 이해하려면 땅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차갑고 고요한 알프스의 자궁 속으로, 공기는 짙고 영혼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바로 그곳 깊은 곳에서 그들의 힘이 탄생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단순한 것, 미래 세계의 두 기둥에서 탄생했습니다. 소금과 철, 기원전 800년경 유럽의 심장부, 우리가 할슈타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슈타트, 이름조차 소금을 뜻하는 고대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어둡고 고요한 호수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부는 밭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소금산의 파낸 수 킬로미터의 지하 터널에서 채굴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광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영이 나는 소나무 횃불 하나만 들고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유일한 도구는 청동 곡괭이이고 그의 옷은 거친 가죽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백만 톤의 돌 무게에 으스러지는 나무 지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는 피부와 폐를 부식시키는 소금기 어린 먼지 속에서 몇 시간이고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는 회분홍 소금 덩어리를 쪼개 가죽 자루에 담아 빛을 향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작업은 엄청나게 힘들고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때때로 사는 아들들을 앗아갔습니다.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은 소금 석관에 완벽하게 보존된 그들의 시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소금 속의 사나이는 신화가 아니라 철기 시대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비극에 얼어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백금과도 같았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소금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부제였습니다. 긴 겨울 동안 고기와 생선을 보존했고 늘어나는 정착지와 군대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화폐였습니다. 전략적 자원이었고 금속, 호박, 그리고 노예로 지불되었습니다. 할슈타트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소금 덩어리를 실은 캐러밴들이 퍼져나가며 최초의 거대한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상품뿐만 아니라 지식도 알프스 계곡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단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철 가공 기술입니다. 그 이전 청동기 시대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은 귀족의 금속이었습니다. 청동의 구성 요소는 매우 귀하여 먼 곳에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청동 무기와 갑옷은 지위의 상징으로 족장과 최고의 전사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영웅적인 결투가 벌어졌던 시대였으며 엘리트들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철은 달랐습니다.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광석이 말 그대로 발밑에 널려 있었습니다. 네, 철은 변덕스러운 금속이어서 재련하려면 훨씬 더 높은 온도와 대장장이에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터득한 자들은 무한한 자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슈타트의 장인들은 철을 완벽하게 다루었습니다. 대장간에서 망치의 리드미컬한 두드림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철제쟁기는 나무나 청동쟁기보다 땅을 더 깊이 갈았고 밭에서는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철도끼는 오래된 나무들을 더 빨리 베어내어 새로운 마을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철검도 있었습니다. 빛나는 청동 칼날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더 강했습니다. 더 저렴했습니다. 단 한 명의 족장뿐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전사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대중의 일이 되었습니다. 소금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부와 철에서 벼려진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 엘리트, 할슈타트의 군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언덕 위의 요새, 즉 무역로와 주변 지역을 장악한 요새화된 정착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요새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궁전은 거대한 흙무덤이었습니다. 중앙의 나무방 안에는 전례 없는 호사스러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지도자는 사후 세계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 바퀴가 달린 장례 수레, 즉 그의 지위를 상징하는 진정한 육로선에 안치되었습니다. 근처에는 거대한 청동 가마솥이 놓여 있었는데
때로는 400리터에 달하는 와인을 담았는데 이는 모든 조상을 위한 만찬을 차려내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삶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 장신구 정교하게 세공된 브로치와 팔찌가 있었습니다. 상가와 호박 손잡이가 달린 단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다른 세계에서 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온 그리스 도자기, 이탈리아에서 온 에트루리아 청동 그릇,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직물, 어쩌면 비단까지. 이 군주들은 문명의 변두리에 있는 야만적인 야만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범유럽 네트워크의 중심골이었으며 알려진 세계 곳곳에서 최고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스스로를 켈트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후에 그들의 후손을 만난 그리스인들이 그들에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알프스의 요람에서 소금기 어린 먼지와 대장간의 영희 속에서 이 민족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무역과 전쟁으로 세워진 사회, 사후에도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사회. 성장하고 강해지면서 곧 산이 자신들에게 너무 작다고 느낀 사회. 철검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전투를 갈망했습니다. 소금과 철의 요람에서 눈사태처럼 유럽으로 몰려올 전사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초 알프스 북쪽 켈트 세계를 가로막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일 군대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수만 가구에 달하는 온 민족이 마차와 가축,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갈증을 안고 번영하는 포 계곡으로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 같았고 그 중심에는 고대 세계 전역에서 공포의 대명사가 된 한 남자가 이끄는 세노네스족 전사들이 돌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레누스였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에트루리아 영토를 거쳐 클루시움으로 향했습니다. 포위된 주민들은 새로운 강대국인 로마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로마는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루시움 성벽 아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자 로마 사절들은 중립국 지위를 잇고 칼을 뽑아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브렛누스에게 이는 단순한 위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피로 씻을 수 있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클루시움의 포위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켈트족은 클루시움에서 로마까지 180km를 3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약탈하거나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군할 뿐이었습니다. 이 한결같고 번개처럼 빠른 분노는 단순한 산적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로마인들은 군대를 모아 티베르 강이 지류인 알리아 강으로 진군하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390년 7월 11일 이 소박한 강둑에서 두 시대가 충돌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창을 언덕 쪽으로 겨누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울부짖음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수천 명의 목구멍에서 울려 퍼지는 비인간적인 포효는 뱀처럼 생긴 카르닉스 나팔 소리에 의해 증폭되었고 영혼마저 얼어붙게 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때 그들은 그들을 보았다. 작은 방패로만 몸을 보호하고 거대한 황금 토르크로 상체를 장식한 전사들. 머리카락은 석회로 굳어져 야생 동물의 갈기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벼슬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걷지 않았다. 찌르기보다는 배기 위에 설계된 긴 칼을 휘두르며 눈사태처럼 돌진했다. 로마의 팔랑크스는 충돌 전부터 흔들렸다.
심리 공격은 성공했다. 켈트족의 첫 번째 공격이 군단의 얇은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로마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구원의 물길을 찾아 도망치는 광분한 폭도로 변했다. 그날 알리아 강은 붉게 물들었다. 사흘 후 로마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은, 가장 좋은 토가를 입은 나이든 귀족들은 집 문지방의 상하 의자에 꼼짝도 않고 앉아 말없이 위엄있게 야만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켈트족은 이 말없는 백발의 원로들을 처음 보고는 얼어붙어 그들을 신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사 중 한 명이 대담하게 원로원의 수염을 건드렸고 원로원이 지팡이로 그를 쳐내자 마비가 풀렸습니다. 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켈트족은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불타버렸습니다. 극소수의 수비대만이 굶주림과 절망에서 벗어나 카피톨리노를 지켜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켈트족은 비밀 통로를 발견하여 정상에 거의 다다랐지만 주노 신전의 신성한 거위들이 꽥꽥거리며 경비병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포위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거위가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질병에 지치고 오랜 포위 공격에 지친 켈트족은 금 1000파운드의 몸값을 받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저울에 가짜 무게가 적힌 것을 보고 항의하자 브레누스는 비웃으며 무거운 칼을 저울 위에 던지고 로마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외쳤습니다. 메빅티트, 패배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로마는 굴욕을 당하고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는 집단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향후 수세기 동안 로마의 정책을 형성할 갈리아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이 흐른 후 회오리 바람은 새롭고 더욱 무시무시한 힘을 얻었습니다. 기원전 279년 새로운 브렌누스가 이끄는 대규모 켈트 군대가 헬레니즘 세계의 심장부인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황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 문명의 가장 신성한 장소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당열한 그리스인들은 유명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리스군을 맞섰습니다. 역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2세기 전 페르시아인들처럼 켈트족은 우회로를 찾아 그리스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델포이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위대한 신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역사가들이 영원히 기적으로 기록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신이 직접 자신의 고향을 위해 중재했다고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켈트족이 신전에 접근했을 때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산에서 굴러떨어지며 야만인들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파르나소스 산의 경사면을 뒤덮은 얼음 안개 속에서 그리스인들과 함께 싸웠던 고대 영웅들의 유령 같은 형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신적인 공포에 휩싸여 기진맥진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켈트족은 흔들리며 도망쳤습니다. 브렌누스 자신도 중상을 입었고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원정은 불명예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회오리 바람의 파편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리스 원정에서 살아남은 켈트 전사들 중 일부는 소아시아로 건너가
갈라티아라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고 낯선 땅에서 용병과 왕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도시, 두 개의 위대한 문명, 로마와 델포이. 두 도시 모두 켈트족의 분노와 황금의 호어리바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어 미래의 군사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신의 가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트족에게 있어서는 영웅 시대의 정점이자 카르닉스의 울부짖음 아래 외쳐진 그들의 이름이 온 세상을 떨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전차의 요란한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 푸른색으로 칠해진 전사들의 맹렬한 함성 뒤에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거의 들지 않는 그 힘 말입니다. 하지만 왕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힘이며 평범한 전사들이 부르는 것도 바로 이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의 힘입니다. 드루이드들의 힘입니다. 켈트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 세계가 창끝이 아니라 언어와 기억의 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지키는 자들은 지식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세 가지 큰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계급은 철학자, 판사, 사제인 드루이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들의 비행과 제사의 불길에서 미래를 읽는 통, 즉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음유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노래는 부족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영광이며 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켈트 사회의 신경계이자 정신이며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돌에 새겨지거나 양피지에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드루이드의 훈련은 평생에 걸친 노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도제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숨김없이 경이롭게 기록했습니다. 신성한 숲의 고독 속에서 20년을 보내며 수십만 개의 시구를 암기했습니다. 시간의 안개 속으로 뻗어나가는 족장들의 계보, 복잡하고 정교한 법전, 별의 움직임, 신성한 창가, 자연의 비밀. 그들은 살아있는 도서관, 동족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독점은 그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판단할 권한, 두 농민의 밭 경계든 부족 전체의 왕위 계승권이든 어떤 분쟁이든 드루이드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신성한 의식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켈트족에게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부정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거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법 자체가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는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자들 사이에서 유령이 되어 육체적으로 죽기 전부터 저주받고 잊혀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족장과 왕들조차 그러한 파문의 위협 앞에 떨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힘, 디오도루스 시켈루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은 놀라운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두 군대가 전투 대형을 갖추고 피비린내 나는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은 치켜들고 방패는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대열 사이의 무인지대에 등장합니다. 드루이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전장을 가로지릅니다. 막 칼자루를 움켜쥐고 전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동치는 전사들은 무기를 내립니다. 드루이드의 말은 복수심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지도자의 명령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전쟁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카이사르 자신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이 켈트 전사들을 전투에서 그토록 두려움 없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단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우주의 본질과 신들의 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사원은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신성한 참나무 숲 네메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참나무 그늘 아래 속삭이는 나무잎들 사이에서 그들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플리니우스 대왕은 그 의식 중 하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달의 6째 날, 흰 옷을 입은 드루이드가 참나무에 올라가 황금 낫으로 겨우살이 가지를 베어 흰 망토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개를 맨 적이 없는 뿔을 가진 흰 황소 2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켈트족과 맞닥뜨린 로마는 그들의 저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오피둠 요새나 전사 무리가 아니라 신성한 숲 속에 있었습니다. 드루이드교는 제국의 이념적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항 정신을 고취하고 부족을 당멸시켰으며 로마 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켈트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보존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은 바로 그들을 겨냥했습니다. 이 투쟁의 정점은 서기 61년, 오늘날 웨일스의 앵글시 서민 모나 섬에서 일어난 학살이었습니다. 로마 장군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는 군단을 이끌고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묘사했듯이 반대편 강둑에는 끔찍한 광경이 로마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인들이 불타는 횃불을 든 퓨리처럼 전사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처에는 드루이드들이 서서 손을 하늘로 치켜든 차에 침략자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십 번의 전투를 경험한 군단병들은 미신적인 공포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의 명령으로 그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실용주의는 켈트족의 신앙과 충돌했습니다. 군단은 해협을 건넜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살해당했고 드루이드와 그들의 신성한 숲은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포로들의 피로 얼룩진 그들의 제단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켈트족 저항군의 뇌를 도려냈습니다. 드루이드들을 파괴함으로써 로마는 백성들의 기억, 법, 신앙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기억은 브리튼과 갈리아의 땅속 깊이 새겨져 전설 속에 언덕과 계곡의 이름 속에 하얀 옷과 황금 낫을 기억하는 참나무 숲의 고요한 바스락거림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의 수호자들 역시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국경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권력이 결정되는 세상, 신성한 숲이 성벽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세상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켈트족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땅은 아일랜드에서 아나톨리아까지 뻗어 있었고 부족들은 광활한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교역하고 싸웠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개념, 즉 엄격하고 명확한 권위를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켈트족에게 국경은 왕의 권력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국경은 군단이 도착하고 울타리의 첫 번째 기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로마가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총독이자 정치가, 뛰어난 지휘관, 그리고 더욱 뛰어난 작가였던 그는 자신의 정복을 직접 묘사했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그의 군단은 마치 철제 롤러처럼 켈트족 갈리아를 체계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약탈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건설이었습니다. 옛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칼과 창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퍼스, 다림줄, 삽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제는 신성한 참나무가 바스락거리던 곳에 오늘은 망치 소리와 울타리를 세우는 윈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단은 고대 숲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직선 도로를 뚫고 고대의 오솔길을 무시하고 신성한 가을을 건넜습니다. 매일 저녁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도랑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카스트룸이 생겨났습니다. 작고 이동 가능한 요새였습니다. 야만인들의 땅 한가운데 있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작은 로마들은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도로로 연결되어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리아인들의 자유 영토를 얽어매는 듯했습니다. 한때 광활했던 켈트족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요새의 흔적이 그 몸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은 갈리아를 지치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로 적대해온 부족들은 마침내 공통의 위협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홀로 남겨진다면 모두 죽음이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로 뭉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르베르니 부족의 젊은 족장 베르킹게토릭스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를 무찌르려면 로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은 야전에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즉 보급품을 박탈해야 했습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술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도시, 마을, 농작물을 불태우고 로마군이 지나갈 수 없는 사막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 얽매인 갈리아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20개의 도시가 주민들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르킹게토릭스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동료 부족민들의 설득에 굴복하여 아바리쿰이라는 도시 하나만은 함락시키지 않고 그곳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군은 아바리쿰을 급습했고 주민 4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참사 이후 베르킹게토릭스는 약 8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군대의 잔존 병력을 이끌고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알레시아 요새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갈리아 전역에서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성벽 안에는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성벽 주변에 성벽을 쌓을 계획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2년 알레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공학적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5만 군단병들은 두 군대 사이에 갇혔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베르킹게토릭스의 8만 대군과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온 25만 명이 넘는 갈리아인이라는 거대한 구원군 사이에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알레시아를 하나가 아닌 2개의 요새로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엄청난 노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르킹게토릭스를 봉쇄하기 위해 17km 길이의 안쪽 방어선,
즉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외부에서 오는 군대를 막기 위해 21km 길이의 외곽 방어선, 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꼭대기에 망루가 있는 2개의 성벽은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랑 앞에는 나뭇가지로 위장한 날카로운 말뚝이 박힌 늑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땅에 파묻힌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를 묘비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박힌 쇠말뚝인 백합이 곳곳에 흩뿌려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언덕 주변에 죽음의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성벽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자유 갈리아인의 마지막 희망을 성벽으로 쌓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알레시아 내부의 모든 말이 잡아먹혔고 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먹혔습니다. 시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베르킹에토릭스는 카이사르가 그들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며 여자, 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들, 그리고 로마 군단병들의 눈앞에서 도시 성벽과 로마 요새 사이의 공간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구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갈리아인들이 외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시에 베르킹에토릭스는 필사적으로 도시 밖으로 돌격하여 내벽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두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뿔피리 소리, 함성, 그리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홍색 망토를 두른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극적인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갈리아인들에게 마지막이자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공학적 천재성은 켈트족의 분노보다 강했습니다. 갈리아 구원군은 괴주하여 도망쳤습니다. 이를 본 베르킹게토릭스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알레시아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갈리아의 지도자들이 나타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베르킹게토릭스가 최고의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카이사르에게 다가가 조용히 단상을 돌다가 말에서 내려 총독의 발치에 무기를 내려놓고 운명을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6년 동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의 개선식에서 그는 사슬에 묶인 채 로마 거리를 행진하다가 의식적으로 교살당했습니다. 알레시아의 함락은 자유 갈리아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단 하나의 언덕을 둘러싼 카이사르의 성벽은 상징적으로 대륙의 켈트 세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계는 로마 제국의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고대의 길은 끊어지고 옛 왕국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로마 갈리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무한했던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명확한 경계 안에 영원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너머 안개 낀 섬 브리튼에서는 다른 켈트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점점 더 커지는 로마의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원전 4세기, 여름의 열기와 그 밖의 무언가로 공기가 떨린다. 소문과 공포로 북쪽 알프스 너머에서 거침없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움직이는 온 민족이다. 세노네스 부족 출신의 갈리아인들. 긴 머리에 체크문의 바지를 입고 목에 무거운 금 목걸이를 건 그들은 영광이 아닌 땅을 추구한다. 그들의 지도자 브렌누스는 그들을 남쪽 반도의 심장부로 인도한다.
스스로를 영원이라 부르는 도시를 향해, 로마를 향해. 당시 로마는 아직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하고 오만한 도시 국가에 불과했고 이웃 나라에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야만인들이 다가오는 소식을 들었지만 로마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났습니다. 그들은 약 4만 명의 군대를 모아 야만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작은 알리아 강둑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군단은 익숙하고 뚫을 수 없는 대열을 지어 기다렸습니다. 그때 언덕 뒤편에서 갈리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일 대열로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사태처럼 밀려왔습니다. 3만 명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울부짖음, 동물머리 모양의 입이 하늘을 똑바로 향하고 있는 곡선형 카르닉스 나팔 소리에 의해 증폭된 하나의 울부짖음. 이 소리는 단순한 전투의 함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질서, 문명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흔들렸다. 라틴인과 에트루리아인과의 전쟁에서 갈고 닦은 그들의 전술은 이 원초적인 분노의 무용지물이었다. 갈리아인들은 기동하지 않았다. 그저 공격만 했다.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전열은 흔들렸다. 비틀거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알리아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공황이 군단병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도망쳤다. 방패와 칼, 명예를 버리고 도망쳤다.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 그 자체를 안고 로마를 향해 달아났다. 사흘 후 갈리아인들이 도시에 접근했습니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성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무섭고도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습니다. 브렌누스와 그의 전사들은 함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망쳤습니다. 오직 가장 나이 많고 고귀한 원로원 의원들만 남았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인적 없는 거리와 포럼을 거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았다. 보라색 테두리가 있는 눈처럼 하얀 토가를 입은 원로들이었다. 그들은 집 문지방에 놓인 상아 의자에 앉아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긴 회색 수염에 지팡이를 든 그들은 두려움도 흥미도 없이 앞만 응시했다. 갈리아인들은 이 광경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용기를 얻은 전사 중 한 명이 원로원 의원 마르쿠스 파피리우스에게 다가가 그의 수염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이 야만적인 손길에 불쾌감을 느낀 노인은 지팡이로 그를 내리쳤다. 그러자 침묵이 깨졌다. 환상이 산산이 조각났다. 이들은 신이 아니었다. 이들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로마는 약탈당했다. 하지만 로마는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난공불락의 성체 카피톨리노 언덕에 마지막 방어군이 피난처를 찾았다. 수천 명의 병사와 행정관들이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며칠은 몇 주로 이어졌다. 포위 공격에 익숙하지 않은 갈리아인들은 약탈당하고 불타는 도시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로마인들은 바위 위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갈리아인들은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어둠을 틈타 조용히 경사면을 올라갔습니다. 개들은 조용했고 보초병들은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로마가 수세기 동안 이야기할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준호 신전의 신성한 거위들. 굶주린 수비병들에게도 손대지 않은 거위들은 미친 듯이 꽥꽥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마르쿠스 만리우스라는 전사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성벽 가장자리로 달려가 첫 번째 갈리아인을 시면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비병들은 깨어났고 공격은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위들은 로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절박한 생존자들만 구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야만인들의 소유였습니다. 포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어떤 공격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로마인들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몸값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적들이 그들의 땅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름에 저울이 설치되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저울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인들은 금을 가져왔습니다. 금 1000파운드, 굴욕의 대가였습니다. 자루와 보석들이 저울 위에 쌓이자 로마인들은 항의했습니다. 저울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추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갈리아의 지도자 브렌누스가 저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띠를 풀고 무거운 철검을 벗어 저울 위에 떨어뜨렸을 뿐이었다. 저울판이 쾅 하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로마 역사에 깊이 새겨져 한 문명 전체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되었다. 베이 빅티스. 패배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로마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금과 검의 무게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영이 자욱한 폐허와 지울 수 없는 수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로마는 전례 없는 굴욕을 당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잿더미에서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더욱 잔혹하고 더욱 단호하게 모든 로마인의 기억 속에 새겨진 기원전 390년의 오늘은 그들의 미래 분노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야만인이 그들의 의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갈리아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저울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기원전 58년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이 갈리아에 새롭고 낯선 향기를 가져왔습니다. 송진이나 난로, 연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규율과 강철, 그리고 한 남자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향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막대한 빛과 그보다 더 거대한 야망에 짓눌린 속주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전쟁 부족으로 이루어진 갈리아는 로마를 향한 거대한 권력 다툼에서 그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헬베티족이라는 한 부족 전체가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그들의 귀환을 막기 위해 12개의 도시와 400개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새롭고 비옥한 목초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로마의 동맹국 영토를 통과했고 따라서 로마의 영향력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이는 단순한 이주 위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실이었습니다. 동맹국의 보호로 정당화된 돌에 새겨진 구실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실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갈리아인들이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1대1 전투에서 개인의 영광을 갈구하는 맹렬한 전사들의 무리가 아니었다. 아니, 강철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숨쉬는 기계였다. 10개 대대, 60개의 센츄리. 수천 개의 칼리가이 샌들이 땅바닥에서 하나의 리듬을 치고 있었다.
진격의 리듬이었다. 각 군단병은 스쿠툼 방패로 이루어진 벽의 일부였고 그 뒤에서 독사의 물림처럼 글라디우스로 짧고 치명적인 찌르기가 가해졌다. 그들 앞에는 무거운 필름 투창들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방패에 부딪히면 휘어져 방패를 무력화시키고 적에게 방해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들의 상대는 갈리아인들이었다. 키가 크고 금발에 불타는 듯한 눈을 가진 자들이었다. 몸은 파랗게 칠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석회로 굳혀 위협적인 벼처럼 보였다. 그들의 무기는 길고 배는 칼이었는데 휘두르려면 공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강점은 첫 번째 돌격에서 적을 휩쓸어버린 신성한 전투의 광란 프루오르 켈트에 있었다. 그들은 갑옷을 경멸했고 비겁한 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다. 금과 청동으로 무장한 그들의 지휘관들은 전차를 타고 싸우며 최전계 적에게 1대1 결투를 도전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군대의 충돌이 아니었다. 두 가지 전쟁 철학의 충돌이었다. 집단적이고 비인격적인 기계 대 맹렬하고 열정적인 개인주의. 아이두이족의 수도 비브락테에서 이 두 철학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수만 명의 갈리아 전사들, 그 중에는 짐을 나르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카이사르의 6군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포효, 카르닉스의 전쟁 나팔 소리가 불협 화음처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턱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헬베티족의 첫 번째 공격은 필름의 비에 질식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뚫을 수 없는 방패벽에 부딪혔습니다. 언덕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카이사르는 혼돈이 아닌 수학적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는 갈리아족을 포위 공격하여 무방비 상태의 그들의 짐을 공격했습니다. 분노의 외침은 절망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투는 살육으로, 살육은 추격으로 변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망친 36만 8천 명의 헬베티족 중 3분의 1만이 돌아왔습니다. 독수리의 그림자가 켈트족의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갈리아가 무력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도 원칙은 분할과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부족 간 동맹, 불만, 그리고 배신이라는 복잡한 사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 부족을 다른 부족에 맞서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이두이족은 세콰니족에 맞서고 레미족은 벨가이족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금, 그리고 포도주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갈리아 귀족들을 의무와 부채의 그물에 얽매어 자신의 의지에 종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적을 이웃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식의 수호자이자 판관인 드루이드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징집과 세금에서 자유로웠던 그들은 갈리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숲은 조용한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단순한 정복 이상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법, 신이 설 자리가 없는 질서였습니다. 로마의 독수리는 전장뿐만 아니라 신성한 참나무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해마다 군단은 점점 더 멀리 진군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인 중 가장 용감하다고 칭한 벨가이족의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사비스강 전투에서 로마군은 거의 행운을 잃었습니다. 네르비족의 기습 공격으로 보병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인 대장들은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카이사르의 자랑이었던
제10군단의 깃발마저 거의 탈취당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평범한 병색에서 방패를 빼앗아 전장으로 돌진했고 그의 모범은 흔들리는 군단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네르비족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또 다른 전투 후 아두아투키족의 도시를 포위 공격하는 동안 그는 5만 3천 명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펜 한 자루로 한 부족 전체가 사라졌고 총독의 금고에서 짤랑거리는 동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전쟁을 거듭하며 갈리아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땅은 아들들과 이방인들의 피를 흡수했습니다. 숲은 로마의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와 수십 가지 방언으로 울려 퍼지는 죽음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라인 강에 다리를 건설하고 브리튼을 침략했습니다. 전례 없는 업적으로 멀리 떨어진 원로원에서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에게 그는 문명의 경계를 넓힌 영웅이었습니다. 갈리아인들에게 그는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의 목을 조르는 철권이었습니다. 전쟁 7년 차가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갈리아는 평정을 되찾고 굴복했다. 하지만 불타버린 마을의 잿더미와 로마 요새의 무게 아래 증오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오직 단 하나의 불꽃, 이 불씨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반란의 불꽃으로 키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도자만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이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수리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지만 갈리아에게 가장 절박한 전투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기원전 52년, 가을은 갈리아의 숲을 피와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하지만 언덕 위에 알레시아 요새에는 오직 한 가지 색, 회색만이 남아있다. 회색 돌담, 발밑에 회색 먼지, 그리고 그 안에 갇힌 8만 명의 전사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회색 수위가 드리워져 있었다. 갈리아를 통일한 그들의 지도자 베르킹게토릭스는 이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덤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깥 계곡에는 로마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천재가 누워 있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단순히 도시를 포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창을 짓고 있었다. 흙, 나무, 강철로 이루어진 이중 철창이었다. 첫 번째 방어선인 내항선은 알레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릴 마일, 약 23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미군기였습니다. 깊은 도랑이 이어졌고 또 다른 도랑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너머에는 24m, 약 4.6피력마다 탑이 솟아있는 12피트, 약 6.3cm 높이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땅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벽 앞에는 함정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말뚝들이 도랑에 파묻히고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를 비꼬며 묘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너머에는 바닥에 불에 구운 말뚝이 박힌 늑대 구덩이인 백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차가 있었습니다. 풀밭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에 박힌 쇠못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자유 갈리아의 모든 병력이 포위된 자들을 도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성벽을 쌓았습니다. 거울처럼 14마일, 약 24km의 길이의 성벽 포위선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바깥쪽으로 갈리아 지원군이 도착할 언덕과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똑같은 도랑, 똑같은 탑, 똑같은 함정들이 즐비했습니다. 10개 군단, 약 5만 명의 병력이 두 성벽 사이에 갇힌 채 포위 공격과 포위 공격을 동시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망치와 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인들은 갈리아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공학적 걸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알레시아 내부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갔다. 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빈곡식 자루로 측정되었다. 30일치 식량은 바닥났다. 먼저 노래가 잦아들었다. 그 다음에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직 무딘 허기만이 전사들과 그 가족들의 배를 갉아먹었다. 베르킹에토릭스는 지도자들의 회의를 열었다. 호라는 땀과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로마 요새에 전 병력을 투입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낙담하여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르베르니족의 지도자 크리토그나투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말은 카이사르가 직접 역사에 남긴 채 무덤 속 돌멩이처럼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킴브리족과 트토네스족의 침략 당시 요새에 갇혔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고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은 더 이상 무기를 들 수 없는 자들의 시체를 먹었습니다. 크리토그나투스는 즉시 식인 행위를 촉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극심한 희생의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기 몸을 먹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의 끔찍한 논리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못지않게 잔혹한 또 다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사가 아닌 모든 사람, 즉 알레시아가 살았던 땅, 토착 만두비아 부족의 노인, 여성,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쓸모없는 입들, 그들은 성문 너머로 쫓겨나 요새 성벽과 로마 요새의 첫 번째 고리 사이의 무인지대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짓밟힌 이 좁은 땅에서 최후의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망명자들이 로마군 진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며 야윈 손을 뻗고 노예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단지 빵 한 조각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사르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자신의 주석서에 기록하며 입국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단병들은 성벽 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장벽을 뚫고 나가려다 쓰러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베르킹에토릭스 역시 그들을 다시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알레시아의 성문은 그들에게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들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적들의 눈앞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며칠 동안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언덕 위에 희망이 나타났다. 해방군이 도착했다. 갈리아 전역에서 온 보병 25만 명과 기병 8천 명,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했다. 깃발숲은 끝없이 펼쳐진 양귀비 밭처럼 흔들렸다. 로마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세상이 본 적 없는 규모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전선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외측 갈리아 군대가 성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동시에 베르킹게토릭스는 굶주린 전사들을 이끌고 내벽을 기습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강철 같은 소나기에 놓였습니다.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살 휘파람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공성 무기의 충돌 소리. 외측 갈리아 군대는 물결처럼 도랑과 화덕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내측 갈리아 군대는 참호를 메우고 탑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격렬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군의 전선이 무너질 듯했습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군단병들이 멀리서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진홍색 지휘관 망토를 걸치고 예비대를 직접 이끌고 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번쩍이는 그의 모습은 지친 병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동시에 티투스 라비에누스가 지휘하는 그의 기병대는 넓은 포위를 구축하여 갈리아 주력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끝이 보였다. 뒤에서 로마 기병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 갈리아인들은 흔들렸다. 질서는 무너졌다. 공황이 엄습했고 곧이어 학살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해방군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으며 로마 군과 게르만족 용병들의 추격과 학살에 시달렸다. 알레시아 성벽 위의 전사들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피투성이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제들의 죽어가는 울부짖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어떤 전투의 소음보다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알레시아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베르킹에토릭스는 회의를 열고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는 가장 훌륭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요새에서 홀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이사르가 앉아있는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카이사르를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해서 내려 갑옷과 무기를 벗어 속주 총독의 발치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알레시아에서의 마지막 울음소리는 침묵의 외침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잦아들었다. 자유갈리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서기 60년 이케니아 늪지대에 안개가 아직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 프라스타구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브리튼 섬에 있는 이케니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신하이자 동맹자였으며 유언에서 절박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2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간단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와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그는 제국의 탐욕스러운 권력으로부터 가족과 백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로마 총독 카투스 데키아누스에게 유언장은 계약서가 아니라 약탈의 권유였습니다. 이케니족의 왕국은 로마의 소유로 선포되었고 귀족의 토지는 몰수되었으며 자유민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프라스타구스의 미망인 부디카 왕비가 감히 항의하자 어떤 지도자의 기계도 꺾을 수 없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떠돌이 노예처럼 공개 채찍질을 당했고 그녀의 10대 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굴욕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켈트족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굴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억눌린 증오에 화약괴 불을 지른 불꽃이었습니다.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카락과 날카롭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키 큰 여인 부디카의 이름은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케니족만이 저항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물로두눔이라는 새로운 식민지에서 로마 참전 용사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트리노반테스족도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섬의 정복자이자 신격화된 클라우디우스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신전에 분노했습니다. 그 신전은 그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디카가 이끄는 분노의 물결은 원초적이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늘날의 콜체스터인 카물로두눔이었습니다. 로마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도시, 방어벽조차 없는 노병들의 도시였습니다. 오만함에 사로잡힌 로마인들은 야만인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반란군은 마치 자연의 힘처럼 도시로 몰려들었다. 목조 건물들이 잇따라 불길에 휩싸였다. 거리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소수의 수비대는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신전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버텼다. 이틀 동안 그들은 밖에서 울부짖는 군중의 함성을 들었고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신전 자체가 함락되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은 콜체스터 거리 아래에서 그 불길의 두껍고 새까맣게 탄 층을 발견한다. 이 파괴의 층은 학살의 역사를 봉인하고 있다. 카물로두눔 함락 소식은 제9 히스패닉 군단에 전해졌습니다. 군단 특사 퀸투스 페틸리우스 캐리아리스는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약 2,000명의 군단병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부디카의 군대는 매복 공격을 가해 로마군을 거의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특사가 직접 지휘하는 기병대만 탈출했습니다. 브리튼의 자랑이었던 제9 군단은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탐욕으로 이 대화제를 촉발한 총독 카투스 데키아누스는 공황 상태에 빠져 갈리아로 도망쳤습니다. 당시 브리튼 총독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폴리누스는 서쪽 멀리 모나 섬, 오늘날 앵글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들뿐만 아니라 켈트족 저항의 심장부인 드루이드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드루이드교의 신성한 숲을 불태우던 중 동쪽에서 전령이 그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적진을 돌파하여 반란군의 다음 목표인 번영하는 무역항 론디니움으로 돌진했습니다. 미래의 런던인 론디니움은 상인, 무역상, 그리고 로마 시민들로 가득 찬 또 다른 성벽 없는 도시였습니다. 수에토니우스가 도착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잔혹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적은 병력으로는 도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희생했습니다. 그는 후퇴를 명령하고 주민들을 운명에 맡겨두었습니다. 론디니움, 그리고 오늘날의 세인트 올번스인 베룰라미움에서 일어난 일은 카물로두눔의 참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지만 그 규모는 훨씬 더 컸습니다. 타키투스는 브리튼인들이 포로를 잡지도 노예로 팔지도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말살이었습니다. 처형, 고문, 교수형, 십자가형. 그들은 수십 년간의 억압, 빼앗긴 땅,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명예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연기와 죽음의 냄새가 브리튼 남동부 전역에 감돌았습니다. 로마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과 동맹군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재앙의 규모를 잘 보여줍니다. 브리튼 섬 전체가 파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력을 모아 후퇴했습니다. 그는 제14군단과 합류하여 제20군단의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병력은 모두 약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 추산에 따르면 부디카는 그에 맞서 10배, 어쩌면 20배에 달하는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성기에 있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짐 행렬에는 로마군의 최후의 패배를 목격하러 온 병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실린 마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기발한 정확성으로 결정적인 전투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좁은 계곡에 뒤와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브리튼군은 주요 이점인 수적 우위를 잃었습니다. 브리튼군은 이 숲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여 군단의 강철 벽에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 전 부디카는 딸들과 함께 전차를 타고 군대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싸우는 여왕의 모습이 아니라 빼앗긴 자유, 찢겨진 몸, 그리고 딸들의 치욕에 복수하는 소박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유가냐 죽음이냐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타키투스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녀의 말에는 분노와 절망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수에토니우스는 간결하고 요점만 짚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예가 아니라 규율에 대해 말했다. 야만인들의 거친 함성을 무시하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먼저 그들의 필라를 내려놓고 검과 방패를 휘두르며 마치 강철로 된 기계처럼 전진하라.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켈트 군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했습니다. 수만 명의 발걸음과 전차의 요란한 소리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얇은 대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군단은 수천 개의 필라를 던졌습니다. 무겁고 부드러운 투창은 방패를 뚫고 휘어지게 만들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는 비틀거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마 보병은 하나의 부대처럼 쐐기 대형으로 전진했습니다. 피비린내에 나는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계곡에서 켈트족의 수적 우세는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방해하여 기동할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짧고 찌르는 검인 로마의 글라디우스는 이러한 근접전의 이상적인 무기였습니다. 커다란 스쿠툼 방패로 보호받는 군단병들은 적진 깊숙이 한 걸음씩 전진하며 조직적으로 적을 처치했습니다. 브리튼인들이 망설이다 도망치자 마지막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퇴는 그들 자신의 짐 행렬에 의해 막혔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을 태운 마차들이 그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군인, 여자, 심지어 짐을 실은 가축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패배는 확실했다. 불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반란은 스스로의 피에 잠겼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았던 부디카는 독약을 먹었다. 불과 복수의 전차는 불타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초토화와 로마에 도전했던 분노한 여왕의 기억만이 남았다. 로마의 독수리가 드루이드 숲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군단은 불과 칼을 휘두르며 갈리아를 가로질러 영국 해협을 건너 안개 낀 브리튼 섬을 휩쓸었다. 철은 철을 정복했고 규율은 맹렬한 맹공을 막아냈다. 하지만 요새가 아닌 바람의 속삭임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 깃든 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민족의 영혼을 정복할 수 있을까? 로마는 답을 알고 있었다. 정복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는 제단에서 이루어진다. 로마인들은 근본적으로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정복당한 켈트족의 만신전을 공포나 경멸이 아닌 마치 수집가처럼 사업적인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신들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알고 도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냉정하고 계산적인 과정을 인테르프레타티오 로마나, 인터프레테이티오 로마나, 즉 로마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본질은 단순함 속에서 빛났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신들의 신은 진짜 우리의 신입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형태의 문화적 동화였습니다. 로마는 신앙 사이에 벽을 세우는 대신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재다능한 루그를 살펴보세요. 위대한 빛의 신이자 공예와 예술의 수호신으로 주요 추수 축제인 루그나사드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신에 주목했습니다. 무역, 장인정신, 여행과 관련된 신, 잠깐만요.
바로 우리의 메르쿠리우스입니다. 갑자기 갈리아와 브리튼 전역에 메르쿠리우스뿐 아니라 루그 메르쿠리우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생겨났습니다. 제단에는 로마식 투구를 쓴 신이 보였지만 창과 까마귀라는 켈트족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하나의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루그두눔, 오늘날의 리옹, 즉 루그의 요새가 그의 숭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켈트족의 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국 체계에 편입시켜 세계 질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세기 동안 치유의 여신 술리스를 숭배했던 영국의 신성한 온천은 어떨까요? 서기 43년 로마 정복 이후 이곳은 변모했습니다. 켈트족이 제물을 바치던 치유의 물 위에 알프스 이북에서 가장 웅장한 사원 겸 온천 단지 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술리스 미네르백에 바쳐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켈트 여신에게서 지혜, 예술, 치유의 여신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켈트 귀족과 로마 장교들은 따뜻한 온천에 함께 몸을 담그고 이중 이름을 가진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술리스에게 치유를 간청했지만 미네르바의 후원 아래 로마 건축의 모든 규범에 따라 지어진 사원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대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토가를 입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천둥의 신 타라니스는 종종 바퀴, 즉 천상의 불과 태양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는데 주저없이 로마인들의 최고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피테르 타라니스가 탄생했습니다. 전쟁의 신 카물루스에게 기도했던 켈트 전사들은 이제 마르스 카물루스에게 의지했습니다. 성소는 재건되었고 오래된 나무 우상은 정교한 석상으로 대체되었지만 그곳의 본질, 즉 신성한 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켈트 숲의 모든 신이 로마식 핏으로 그렇게 쉽게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야성적인 신들도 있었다. 자연에 뿔 달린 신이자 짐승의 주인인 케르눈노스가 바로 그런 신이었다. 그는 종종 사슴과 뱀에 둘러싸인 연곶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문명화된 로마의 판턴에 어울리지 않는 원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대용품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케르눈노스였다. 로마가 이해하거나 흡수할 수 없었던 켈트 세계관의 깊이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마찬가지로 말의 수호신인 기마 여신 에포나는 로마군에서 복무하는 켈트 기병대에게 너무나 중요했기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로마인들은 그녀에게 두 번째 이름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판턴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그녀는 독특했다. 여러 세기가 흘렀습니다. 신들을 그토록 능숙하게 흡수했던 제국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신앙이 도래했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신앙, 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는 신앙,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것이 고대 종교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직선을 거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는 로마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인 브리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시, 대장장이, 그리고 치유의 수호신이었던 이교 여신 브리간티아를 연상시킵니다. 성 브리짓의 축일인 2월 1일은 모신에게 바치는 불과 정화의 날인 고대 켈트족의 축제 임볼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브리짓을 기리며 타올랐던 성스러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 브리짓을 기리기 위해 다시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불꽃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루이드교가 의식을 거행했던 고대의 신성한 숲은 완전히 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찾아왔던 신성한 샘과 우물은 성모 마리아나 지역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봉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처럼 기적을 바라며 계속해서 그 물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기도문을 낭송했을 뿐입니다. 권능의 장소는 여전히 권능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켈트 신들은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로마 토가를 입다가 수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의 축제는 기독교 달력에 편입되었고 그들의 속성은 성인에게 전수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와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칼이나 불에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깊이 가라앉아 땅의 일부가 되었고 민속의 일부가 되었으며 유럽인들의 문화적 규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황야나 브르타뉴 숲 어딘가에 오래된 우물가에 서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제9군단의 마지막 독수리가 칼레도니아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호노리우스 황제가 410년 로마를 방어하기 위해 남은 부대를 소집했을 때 브리튼 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정찰병들의 발소리와 공성 무기의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던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이 벽 너머, 좁은 바다 너머에는 카이사르의 통치도, 군단병들의 발걸음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개에 쌓인 섬들, 로마인들이 겨울 땅이라고 불렀던 히베르니아와 그림 속 사람들, 즉 픽트족의 땅이었던 칼레도니아. 로마에게 이 땅들은 그저 세상의 거칠고 황량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켈트 정신은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풍요로움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5세기의 아일랜드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작은 왕국, 투아타가 모자이크처럼 얽혀 있으며 각 왕국에는 고유한 족장, 리리와 신성한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고대 법률인 브레혼법, 비레혼 로스에 따라 운영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로 측정되며 맹세를 어기는 것은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곳에서의 전쟁은 완전한 몰살이 아니라 의례적인 스포츠, 소습격, 용맹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긴 겨울밤 하프 소리에 맞춰 필리흐드, 필EHEH, 이야기꾼들이 부르는 사가에서 영웅들은 영토가 아닌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쿠훌리는 온 군대에 맞서 홀로 울라드를 지켜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심과 비극적인 운명의 서사시입니다. 그들의 문자, 오검은 말려진 양피지가 아니라 돌 가장자리에 새겨진 자국입니다. 바위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는 직선들, 조상들의 이름, 영토의 경계. 그것은 새겨진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창처럼 곧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 멈춰 선 듯한 세상이며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묘사했던 영웅 시대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드루이드들이 여전히 신성한 참나무 숲을 숭배하고 전사들이 강이 여신들에게 맹세를 맹세하던 바로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말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노예로 알고 있던 한 남자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패트릭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된 그는 6년 동안
언덕에서 양을 치며 외국어를 듣고 낯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탈출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지만 전설에 묘사된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뱀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로 옛 신앙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 직물에 새로운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인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해하는 상징인 샴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교 신전터가 아니라 그 옆에 교회를 지어 옛 힘이 새로운 힘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영원과 태양의 원이 기독교 십자가를 감싸 안는 켈트 십자가는 이러한 결합의 완벽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덕의 마법의 사람들인 시드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타락한 천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브리짓과 같은 고대 여신들은 기독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응답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 대륙이 혼란에 빠지는 동안 클론 맥노이즈, 글렌달로, 아마와 같은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지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내와 솜씨로 필사본을 만든 수도사들은 성경과 교부들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쿨리의 태인, 에이틴의 구애와 같은 그들만의 이교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도 학문에 찌든 이 수도사들은 서구의 유산을 구했습니다. 북쪽 바다 너머 칼레도니아의 산과 계곡에는 픽트족이 살았습니다. 신비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몸에 문신이나 전투 페인트를 칠하는 관습 때문에 픽트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거대한 돌에 새겨진 신비로운 상징을 제외하고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짐승, Z자 모양의 막대가 달린 두 개의 원반, V자 모양의 지팡이가 달린 초승달, 이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가 잃어버린 의미로 가득 찬 표의 문자입니다. 그들은 양피지가 아닌 돌에 역사가 기록된 문명 전체에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침략을 물리쳤고 앵글족과 색슨족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그들의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켈트족 친척인 아일랜드 달 리아타 왕국 출신의 스코틀랜드인과 게일인들이 스코틀랜드 서해안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아일랜드 수도사, 귀족이자 망명자였던 콜룸바도 왔습니다. 513년 그는 헤브리디스 제도에 고립된 작은 섬 이온의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아이오나는 아일랜드의 아마가 그랬듯이 북부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지이자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콜룸바와 그의 추종자들은 픽트 왕들에게 설교하며 신앙뿐 아니라 문자와 새로운 사회 조직 방식을 전수했습니다. 게일계 스코틀랜드인과 픽트인 두 민족이 서서히 융합되었고 수세기 후 스코틀랜드라는 단일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제국의 도로와 폐허가 된 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 켈트족은 독특한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로마의 사실주의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매혹적인 장식, 동물, 나선, 매듭, 그리고 인물들이 뒤섞인 작품입니다. 켈스의 Saw, Book of Kels의 페이지나 타라 브로치의 무늬를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보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명상이며 공허함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우주의 지도입니다.
켈트족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 안개 속에서 제국이 쇠퇴해 가는 동안 켈트 세계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흡수하고 변화시켜 어두워져 가는 유럽을 오랫동안 밝게 비출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불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로마에서 켜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켜졌습니다. 로마의 독수리가 갈리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자유하늘에 충성했던 마지막 지도자 베르킹게토릭스는 알레시아 성벽에 있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발치에 무기를 던진다. 이 일은 기원전 52년에 일어났다. 오피다툼의 불은 꺼졌고 노래는 침묵에 잠겼다. 로마 도로의 차가운 돌은 신성한 길 위에 놓였고 신성한 숲 대신 별장과 포럼이 세워졌다. 한 세기 후 같은 운명이 브리튼 섬에도 닥쳤다. 부디카의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반란은 로마 군단의 규율과 강철에 짓밟혔다. 마치 역사가 끝난 듯하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대륙이었던 켈트 세계가 침몰하여 새롭고 질서 있는 제국의 지도에 몇 개의 강과 언덕 이름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군단의 강철은 영혼을 다시 벼릴 수 없었다. 켈트족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하로 숨어들었다. 모습을 바꾸고 라틴어를 배우면서도 고대 억양은 그대로 유지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이 새로운 부족들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켈트족 세계는 잿더미에서 부활하지 못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상속을 둘러싼 주요 격전지였던 것은 땅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동방에서 건너온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는 드루이드교의 이교 세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운명인 듯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는 사실이었다. 신성한 나무들이 베어지고 우상들이 불태워졌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복이라기보다는 종합이었다. 구전 지혜의 수호자인 드루이드는 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만 이 성인은 종종 옛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삶은 고대 신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시인과 대장장이 불과 난로의 수호성인인 여신 브리짓은 성 브리짓이 되었고 아일랜드에서 브리짓 숭배는 이교도 숭배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바퀴를 상징하는 고대 축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밤인 사마이는 만성절이 되었습니다. 임볼크는 성 브리짓의 날이 되었습니다. 벨테인과 루그나사드 또한 기독교 달력에 반영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래된 신사부지, 신성한 샘, 오래된 주목 그늘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옛 지혜의 방부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입니다. 드루이드교는 죽은 글자가 살아있는 기억을 죽인다고 생각하여 신성한 글을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최초의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라틴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모국어인 게일어로 사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쇠기름 양초 불빛 아래 그들은 필사본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신앙이 근절하려 했던 것을 망각에서 구해냈습니다. 쿨리의 황소 이야기, 얼스터 이야기, 마비노기온 등 이 위대한 서사시들은 한 손으로 복음서를 베끼고 다른 한 손으로 쿠훌린과 메브, 여왕의 이야기를 보존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땅, 그들의 민족의 유산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이 암흑기로 빠져드는 동안 로마의 부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일랜드는 빛의 섬이 되었습니다.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었죠.
이곳에서 성 콜룸바와 같은 선교사들이 영국과 유럽 대륙으로 돌아와 십자가뿐만 아니라 독특한 켈트 기독교 혼합 예술을 가져왔습니다. 켈스에서나 클론맥노이즈의 돌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이 얽히고 설킨 매듭, 나선, 양식화된 동물들은 만물의 통일성을 말하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잉크와 끌로 표현된 드루이드 철학입니다. 켈트 세계는 지리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절벽이 바다와 만나는 유럽의 끝자락으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코널, 맨섬, 그리고 프랑스령, 브르타뉴까지 이 켈트 변방으로 이곳에서는 모든 제국과 정복자들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언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웨일스어,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브르타뉴어. 그들은 노래 속에서 난로가 이야기 속에서 조상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는 자들의 완고함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 세계, 브리튼족의 잊혀진 지도자에 대한 웨일스 전설에서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신화, 아서 왕의 신화가 탄생합니다. 그 신화 속에서 우리는 5세기나 6세기 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진짜 로마 브리튼 군벌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재해석되고 미화되어 켈트족의 과거 마법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호수의 여인이 준검 엑스칼리버, 바닌바논의 스승 멀린, 신비로운 아발론 섬에 있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 이 모든 것은 드루이드의 세계를 반영합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항상 가까이에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 세기가 흘렀습니다. 켈트족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영국은 웨일스와 아일랜드를 정복했고 스코틀랜드 시족은 1746년 컬로든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종말이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 쫓기던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짐을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음악 속에는 옛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렇게 켈트족의 메아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일랜드 바이올린이 컨트리 음악을 탄생시킨 에팔레치아 산맥에 울려 퍼졌고 미국, 캐나다, 호주의 도시 이름에서도 싹을 틔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유산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종종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할로윈의 괴물 분장을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고대 사마인 의식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백파이프나 하프에서 연주되는 모든 선율은 지구 끝자락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울함과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아일랜드 스웨터를 입는 사람은 누구나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가진 예술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켈트족은 콜로슴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에 새겨진 법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영토가 아닌 정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영혼의 세계,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경 속으로, 문화 속으로, 그리고 우리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원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위로 노래하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뼛속에 살아 숨쉬는 메아리 속에 있습니다.